대한민국사 제2강 시작할까 합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 아침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첫 강 나가고 두 번째 주에 하질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특강을 화요일, 수요일 이틀 하면서 화요일 밤에 너무 늦게까지 끝나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또 찾아뵈야 하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녹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시간에 찾아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왕정은 왜 왕따 당했나 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임시정부 100주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강에 있는 거는 아마 그거하고 정말 많이 겹치기 때문에 3강은 건너뛰고 바로 태극기도 이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왕정은 왜 왕따 당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너무 공화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전부 다 정치 세력들이 다 공화제 어떤 공화국을 세울 거냐예요. 그러니까 뭐 인민공화국을 세울 거냐,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울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국을 세울 것이냐. 그걸 놓고 갈등을 했지. 이 왕정으로 돌아가자. 또는 하다못해서 입헌군주제를 하자. 이런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500년 된 왕조가 겨우 36년 망했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왕정을 완전히 건너뛰고 갈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그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번져 있는 의식들, 뭐 박근혜가 가면 아직도 공주님 마마 하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봉건적인 잔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내부에 진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드라마들 보셨나요? 궁. 이거 나온 지도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2000년대 초반. 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 프린세스가 나왔고, 그리고 더킹 투아츠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또 황후의 품격까지. 이렇게 이 대한제국의 황실이 살아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이게 꼭 머나먼 일만은 아닌 대중들에게는 어떤 이 왕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 비슷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덕수궁에 가면은 이렇게 수문장 교대식을 하죠.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데 여기 관광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문장 대신에 진짜 왕자나 공주님이 나와서 손 한번 쓱 흔들어주고 가면은 이거 관광상품으로는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아마 전에 다른 강연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을 텐데 왕실이 좀 더럽게 망했어요. 나라가 더럽게 망해서 황실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죠. 이게 고종 황제 돌아가시기 전날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대중들이 다 믿은 게 요 사람입니다. 한상학이라고 하는 이완용이 조카예요. 이완용이 조카인데 이자가 고종 황제께 독이 든 식혜를 먹였다. 이제 그런 소리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실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뭐 부검을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고종 황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달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고종 황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대단히 슬픈 거죠.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가 그러니까 3.1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건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공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고종 황제 살아계실 때는 어땠냐. 공화제 논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그 아무리 무능하고 저는 무책임하기까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무능한 군주였다 하더라도 그 군주의 존재 자체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를 걸어보지 않고 엘리트들이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겠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동희 선생, 안창호 선생, 그리고 여기가 박은식 선생,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신규식 선생님, 그리고 이시영 선생님, 저기 이동영 선생님, 또 손정도 목사님 등등입니다만,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그 상해에 왔다 해서 환영식을 갖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안 와갖고 대통령에 선출됐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안 와서 분란이었는데, 오고 난 다음에 왔더니 더 심한 분란이 일어났어. 왔더니 더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임시정부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장기를 이게 아마 근정전이 아니고 인화전인가요? 그 덕수궁 인정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강제 병합조약. 근데 이 병합조약을 어디서 찍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을사늑약은 지금은 덕수궁 바깥이지만 옛날에는 덕수궁 안쪽이었죠. 그 중명전에서 찍었다는 걸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지만, 이거는 어디서 찍었냐? 통감관저. 남산입니다.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 이게 통감이 사는 집이에요. 통감부도 아니고. 여기 2층에 여기 2층에 딸린 부속 응접실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도장 찍어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전화했을 겁니다. 뭐 물건 사듯이, 회사 합병하듯이 그렇게 도장 찍어 망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망해갈 때 황실에서 어떤 좀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든가 그랬었으면은 얘기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것 없이 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논의는 옛날 그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져 있죠. 한문신문인데, 한성순보나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독립협회 회보 또는 독립신문 같은 데서 간간이 있었습니다. 의회 개설운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고는 또 다릅니다. 독립협회가 그 당시에 선진적인 지식인들이 모였었는데,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식한 대중들한테 주권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엘리트 의식이 또 강했었습니다. 강해서 지금 같은 의회, 대의 정치, 그거하고는 좀 맥이 달랐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 의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 체제가 이제 선을 보이긴 시작을 했고요. 의회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양계초, 양치차오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좀 한족 중심주의,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쓴 은빙실 문집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말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양치차오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나 뭐 공화제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렇다가 요새는 뭐 애국을 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친일적인 요소들이 좀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학자들 간의 평가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이준 열사가 이 주도했었던 헌정 연구에 무슨 헌정이겠습니까? 이게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준 열사는 돌아오지 않는 밀사의 한 분이잖아요. 이상설 선생이나 이준 열사나, 이준 열사는 이제 바로 그때 돌아오셨고, 이상설 선생 같은 분은 어떤 새로운 진보적인 것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 밀사라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어떤 공화제로 나가지는 못하시고, 좀 입헌군주제 내지는 보황주의 뭐 그런 데 머물러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헌정이라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한협회나 대한자강회 같은 데서들도 이제 뭐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많이 그 논의를 했죠. 좀 궁금했는데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또 뭐냐? 이게 부국 강병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러일 전쟁을 풍자한 건데 러시아는 이런 거인이고 일본은 조그맣잖아요. 러시아가 들어서 그냥 일본을 패대기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 거대한 러시아를 이긴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당시 사람들이 찾았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짜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하고 있다. 이 천황이 군림하지만 실제 정치는 이렇게 내각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체제가 이게 좋은 거다. 그래갖고 우리도 부국 강병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몰아내는 건 아니지만 황제의 권한을 대폭 내각에 이양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민중들에게도 권리를 주고 그래서 민중들의 힘을 그 어떤 애국심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입헌 군주제 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꼭 개혁하면 그런 게 아니고 유학자들 중에도 특히 개명 유학자들도 입헌 군주제 한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 우리 이제 독립운동에서 제일 좀 뭐랄까 보수적인 복병운동도 입헌 군주제가 꼭 전제 군주제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황 일본의 입헌 군주제 그걸 이제 본 데다가 또 하나는 그 입헌 군주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동양 고전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정치사회 옛날 그 고대의 주제 조선 우리 유교적인 역사관은 좀 독특해서요. 진보사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명이 퇴행해 왔다는 거예요. 옛날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였습니다. 삼황오제가 나오는 그 전설적인 복희씨, 신농씨 나오는 그 시절 요순시대 우리가 흔히 요순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상적인 제도였는데 그게 점점 나빠져 온 거. 그래서 이게 진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보하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우리 사극에 보면은 푹 꼬꾸라져서 전화 아니됩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례 없는 이교입니다. 새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도에 벗어난 거다. 그런데 옛날 이렇게 한 게 국민 동치, 임금하고 민이 같이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 하는 건데 이 의회 제도가 그런 국민 동치 이상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자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협회 같은 데서 자유나 민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민권을 주어서 하원을 설치하는 건 위태하다. 무식한 나라에서는 군주국이 민주국보다 견고하다 하고 민중들이 국정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조선시대 어떤 사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또 사농일치를 쳤지만 양반들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들, 엘리트 의식 같은 것들이 진하게 배서 독립협회 같은 데에서도 무식한 민중들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6.1준, 서유견문의 저자 6.1준도 프랑스 혁명을 예를 들어서 무지한 인민의 소란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입헌군주제를 소개하는데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열심히 이제 글을 많이 썼던 분 중에 원영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민중의 의무성 때문에 입헌군주제조차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늑약을 맺은 1905년 7, 8년 그 경에도 입헌군주제도 시기상조다 하는 논의가 오히려 더 지배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같이 공화제 글로 가는 걸 막으려면은 약간 이렇게 입헌군주제로 가야 돼.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화제는 거의 없었고요. 나라 망할 때까지는 입헌군주제도 약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민국을 만든 거죠. 민국. 우리 중화민국을 만들었고, 우리 국호에 대한민국을 만들 때 민국이란 것도 중화민국에서 나온, 거죠. 대한제국과 대비되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한, 뜻도 있지만, 중화민국을 의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